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연출한 박선주입니다. 오늘 조명 GV인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제가 비밀의 정원 GV 참여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명 GV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정원에서 상우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 게스트 아닌 깜짝 게스트가 저도 오는 줄 몰랐거든요. 오늘 촬영 때문에 참석이 조금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촬영이 오늘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저희한테는 뭐 좋은 일이죠. 사주행 잘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명 GV를 하는 팀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 팀에게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개봉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 달 좀 넘게 계속 비밀의 정원 상영이 되고 있고 여러 경로 관객들과 만나 오셨잖아요. 그 한 달 정도의 경험이 각자에게 좀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해요. 더 이 날들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감독님부터 어떠세요? 요 최근 한 달간의 기억들? 제가 예전에도 근데 거의 매일매일 기분이 거의 달라지는데 제가 저번에 한때 GV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슬픈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4월 8일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4월 7일까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드디어 개봉을 하고 이제 보내는구나, 속이 다 후련하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GV 하면서 관객분들 만나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이렇게 안고 있다가 선보이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누군가와 이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좀 굉장히 애틋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오늘 종영 GV 이제 하는 거여가지고 어저께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정답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많이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행사를 하면서 그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기자분들께서 비밀의 정원 얘기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상 깊게 봤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또 저는 운 좋게 또 영화가 연달아 개봉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곧 이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보가 또 이어지죠. 네. 똑똑하게 또 바로 홍보를 페이드 인으로 맞물리는 이런 홍보 일정들을 또 얘기해 주셨고 전석호님은 어떠세요? 아유, 참 다은이 참 현명한 배우인 것 같아요. 종영 GV 와서 그 다음 거 홍보하는 저는 홍보할 게 없고요. 근데 뭐 작품으로서는 지금 박선주 감독 말처럼 이제 이별인데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다은 배우도 알게 되고 또 박선주 감독하고는 이제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새로운 연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만날 수 있다는 뭐 기대감도 있고 근데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극장이나 영화라는 어떤 산업이 좀 많이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이나마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냥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관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루트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영화관에서 내렸다고 해서 한 작품이 끝나는 생명력을 잃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뭐 방식으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계속해서 이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관객들과 만나게 될 거고 같이 나누셨던 얘기도 역시 계속 마음 안에 가지고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후련하다라는 마음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하면 이 영화를 마주하게 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들은 너무 오랜 세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개봉을 하면 드디어 진짜 개봉이다 속 시원한 개봉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오래 준비한 작품이 요즘 극장 상황을 감안하면 뭐 정말 빠르면 1, 2주 안에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감독님은 좀 후련한 마음이 크셨어요? 개봉하기 직전에는 후련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제가 수년 동안 준비한 영화였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렇게 종영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허무한 그런 감정들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서도 상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스크린에 QR코드 떠 있죠? 저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시면 오늘 비밀의 정원 종영 미니토크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남기고 싶으신 멘트들 남겨주시면 같이 전달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개봉 후 한 달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영화 속의 시간은 1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미묘한 시간 설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다면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 10년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뭐 10개월도 아닌 정말 뭐 1년도 아닌, 그래서 이 10개월, 1년도 아닌 이 10년이라는 숫자를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상처를 받아들이기에 수월한 시간일까? 혹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시간일까? 우리가 길게 생각하는 이 10년이라는 게 피해자의 마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일까? 그것도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물론 모티브가 된 그 10년 만에 실제 진범을 찾게 된 신문 기사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 설정이 감독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에서 9년인가 10년 만에 붙잡힌 이 헤드라인을 봤는데 그 기사 안에 그 피해자분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어느 대학가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 방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20대 초반과 30대는 굉장히 30대 초반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삶이. 20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준 어떤 사회 안에서 대학생활 안에서 어떤 주변 인물들 이런 삶들이 있었다면 30대가 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직업적으로 어떤 걸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20대 초반과 10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삶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같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10년 전과 그 삶 자체가 다른 어떤 설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설정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대에서 30대가 된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이 그래서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매 해가 중요하고 매 분기가 모두의 인생에서는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와 주변의 급격한 관계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게 20, 30대 여성의 시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그 단편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외가 됐지만 어쨌든 전에 그 모티브가 됐던,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열이라는 단편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출산의 과정까지 겪게 되는 거 생각하면 이 가족이 늘어난다는 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한 주체가 된다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이 시기인 셈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셨을 테고 뭐 같이 GB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자리하셨을 거라는 예상하에 미열이라는 단편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감독님이 전작 미열이라는 영화에서 두 주연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한 차례 하셨고 그 이야기를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영화를 만드셨는데 단편을 장편으로 가져가면서 꼭 보태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단편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 마음 먹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의 캐릭터도 단편에 있었던 은주라는 캐릭터와 조금 다르거든요. 은주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연약한 느낌이 살짝 있다면 지금 정원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스스로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래서 또 설정을 했었고 좀 차이점에 대해서 왜 장편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열 같은 경우는 그 석호와 은주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영화였고 그 균열이 어떻게 다시 붙을 수 있을까 다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여자의 어떤 그 상처를 제가 더 내밀하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이란 캐릭터를 만들면서 정원의 상처 그 깊숙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변의 가족 캐릭터들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아파하지만 또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미열이라는 단편을 굉장히 그게 인상 깊게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작품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지만 사실 요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여성 이슈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10년처럼 정말 급격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새롭게 바뀌었던 급격한 변화를 겪은 몇 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감독에게 여성 캐릭터를 다룬다는 것, 그중에서도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을 다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본인이 아는 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 기간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제가 미열을 준비할 때 미열을 찍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여성운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부터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이런 뭐 미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사회적 흐름에 뭔가 편승한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미열이라는 작품은 이제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제작을 했었고 비밀의 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점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조금 더 저도 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고 그런 영향을 받긴 했어요. 편승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갖고 있던 주제의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감독이 느끼고 변화했던 생각들도 작품 안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됐을 만한 시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우들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연기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물론 주인공의 이름도 바뀌고 설정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단편에서 두 인물이 연기했던 전석호 배우와 그리고 한우연 배우는 똑같이 또 같은 관계 설정한 연기를 장편으로 가져와서 하게 된 셈이잖아요. 네. 이게 차이가 좀 있던가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첨언을 해주세요. 답변을 듣고. 네. 아마 미열 때 영향을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맞아요. 감독님이 역시 성견지명이 있으십니다. 물론 영화적 길이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영화가 건네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이슈를 담기 위해서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됐던 건 아니었고 지금 박서주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둘 사이 어떤 균열 그리고 이 비밀의 정원 같은 경우는 크나큰 아픈 사건이 있지만서도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이젠 다시 균열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민감한 이슈를 영화로 담는다는 거는 사실 그것이 피해자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다수의 관객분들에게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선주가 생각하는 사회의 한쪽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곳에 언제나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어를 했을 때도 그렇고 비밀 정원을 했을 때도 그렇고 물론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조금 기만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열 포함해서 비밀의 정원도 사실은 오랫동안 아마 선주가 생각을 해왔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까먹었던 미열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리고 그 비밀의 정원으로 확장성을 과연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의 정원, 미어라고 달랐던 건 비밀의 정원에 사실 뭐 유조영 배우, 여메란 배우, 우리 정다은 배우도 그렇고 오미연 누나도 그렇고 오미연 배우님도 그렇고 많은 배우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확장성을 갖고 더 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업군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 역시도 그냥 또 다른 작품으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단편에 보면 제가 이탈리안 셰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성북동에 있는.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공소 직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지만 네, 인천에 있는. 이름도 바뀌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의 직업 중에 어느 파트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목수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그 주인공들이 연기했던 이름은 지금과 같은 상우와 정원이 아니었죠. 석호와 은주였죠. 은주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아까 전에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걸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성범죄 피해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서 이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모두가 상처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 이제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미열에서는 은주라는 이름이 저는 조금 흔한 이름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정했던 거고 비밀의 정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좀 차별화를 확실하게 제 스스로 같은 캐릭터 이름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배우들이 또 받아들이기에 그 미열에 너무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배제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다른 이름을 부여를 했고 상우는 제가 그 좋아하는 이름이어서 상우라고 지었던 거고 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정원이가 좀 단단하고 강인한 어떤 내면을 가진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적인 요소들에서 이름을 찾다가 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이름에 대해서 관객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정원과 상우인데 성별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혹시 허준호 감독님 영화 캐릭터들 이름과 겹치는데 우연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봄날은 간다 상우 좋아해서 네. 이지태 씨가 했던 역할이죠. 네. 그런 생각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상우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상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은수한테 밥을 차려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원은 관계가 없고 그렇죠. 상우는 네. 거기에서 정답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단편 미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부 사이에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균열과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시선을 확장시키는 영화는 아니고 사실 단편 안에서 그럴 수는 없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소희라는 동생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 안에서 새로 추가된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석호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주변에 확장을 가져가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좀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의 키를 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희라는 역할은 이 영화 안에서 이런 파트를 좀 책임져야 한다 혹은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들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이길 바랬나요? 아니면 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인물이길 바랬나요? 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좀 기대하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희가 너무 조심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원한테 동생으로서 뭔가 언니가 너무 좋고 다가가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상황들도 있었고 그냥 딱 거기가 끝이었다고 생각해요. 소희가 할 수 있는 사실 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냥 계속 다가가고 한마디 더 말이라도 걸려고 하고 그게 최선이었던 인물인 것 같아서 그 소희의 의도는 어떤가요, 감독님? 마지막 조연 때 두 분이 알아가시는 게 많네요 지금. 다 끝난 마당에. 근데 뭐 사실 소희라는 캐릭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키인데 좋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근데 이제 영화 장면들 보면은 소희가 아파트 빼고 다 나와요. 모든 장소에 다 등장을 하는데 뭔가 이 영화에 좀 생기를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원과 상우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소희라는 캐릭터도 아픔이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너무 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뭔가 되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관계에서 자매의 관계 안에서 더 슬픈 어떤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박선주 감독님하고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를 좀 관객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이기도 하고 뭐 물론 이모부, 이모, 엄마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 자매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 탓이라고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감독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새로운 활력소로서 사실은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이기도 했지만 사실 관객분들한테는 더 이렇게 가슴에 미어져 오는 그런 조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사에도 있었는데 소희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시기상 10년 전에 정원이 딱 지금 소희 나이 또래다 보니까 소희가 내 나이에 우리 언니가 그런 일이?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본인이 아팠잖아요. 아픈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나만 신경 써주고 우리 언니가 혼자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소희. 보통 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지만 그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런 식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잘못이지 왜 피해자가 잘못이겠어요? 새끼라고 해봤는데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그 새끼지. 그렇죠. 새끼. 범죄 저지른 새끼가 잘못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부모의 어떤 책임감으로서 이게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영화 안에서도 가족이 그 고통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걸 자매 관계로 가져온 게 조금 색다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소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의 10년도 굉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겪고 나서 뭐 많은 결혼과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던 그 20, 30대를 통과하는 정원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 학생이 수험생이니까 초등학생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알거나 혹은 명확하게 알았더라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눌 만한 언니는 지금 없고 당사자는 없고 부모님이 그 뭔가 쉬쉬하면서 감추고 이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10대를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런 게 아주 소희가 얼마나 일찍 스스로 철이 들 수밖에 없을 캐릭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다운 배우는 그 소희의 10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촬영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2018년도 했다고 하고 지금 얘기. 10년 제가 집에서 맞이어서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이 지금 이제 고3이라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근데 제 동생은 말할 언니 제가 있는데 소희는 뭐 여러 가지 크면서 사소한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언니가 없었다는 그 공백이 제일 그 10년 동안 제일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라고 해도 다른 내 주변에 언니가 있는 친구들만큼 그런 사이좋은 자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앞으로의 10년도 좀 의문점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찍은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훨씬 앳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어제 어떤 관객분이 선개봉을 통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셨나 봐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모습에 비해서 비밀의 정원에서 정다운 배우님이 5년 정도 어려 보여서 너무 신기한데 실제 두 영화의 촬영 시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랑 네, 이 영화. 이 비밀의 정원은 제가 18살이었고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 영화는 19살이고 지금은 21살입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분장이 좋았는데 네, 저희가 배우들도 오랜만에 만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대기실의 상황이 그래서 오자마자 많이 컸다고 이제 너도 성인이지 뭐 이런 얘기를 전석구 배우가 하셨던 그때 학생이었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저 20살 넘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재는 근데 웨이백홈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은 집으로 다시 한동안 오기가 힘들었던 정원이 돌아오면서 좀 끊어졌던 과거의 부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웨이백홈이라는 영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을 제목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걸 번역해서 뭐 집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뭐 돌아오는 길이라든지 그 제목이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제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구조를 잡을 때 정원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영화 시작부터 집으로 가는 어떤 여정을 스포를 좀 강하게 하고 가는 언젠간 집으로 가겠구나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바꾸게 되었어요 결국은. 안에 나오는 캐릭터마다가 각자의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른 감정들과 고민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상호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 같은 게 물론 여기서 모든 그 감정의 주체와 너무 중요하게 가장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정원이지만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상호가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당연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상호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대단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근데 상우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어떤 혼란도 있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은 채로 나의 상처를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태도들도 보이고 이 상우라는 인물의 그 혼란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연기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상을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더 싫어할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영화를 보고 또 용기를 얻는 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도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평범하게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싫은 것도 더 용기 내서 싫어해야 되고 그 표정을 관객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감독님의 용기도 필요한 거고 사실 영화라는 매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는 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던져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비밀의 정원을 찍었을 때는 저 역시도 찍는 내내 그냥 더 표정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박선주 감독님은 싫어했죠. 못생겼다. 얼굴이 부었다. 왜 이렇게 술을 먹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더 용기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포장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본인이 술 마시고 와서 못생기게 나온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최대한 잘생기게 나오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마치 멜로요. 그 유지태 씨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캐릭터 특히 엄마도 키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상우 캐릭터가 뭐 저희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석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싶지만 자신의 또 혼란스러움을 나오는 그 즉각적인 반응은 그게 굉장히 솔직한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라고 해서 정원이의 어떤 상처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우가 무조건 100% 정원만을 위해 탄생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상우도 상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정원이를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과 또 정원이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또 상우를 만들고 상우의 앞으로의 삶에 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조건 착하거나 그렇다고 무조건 어떤 악인이거나 이렇지 않고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정원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안에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와이프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끝에 상우라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모든 그 균열과 혹은 받아들임과 이 모든 시작에는 한 통의 전화에서 이야기가 출발하잖아요. 10년 전에 그 진범이 아마도 용의자가 나타난 것 같고 뭐 이후에 재판 과정 등등을 뭐 진행하시겠냐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전화를 받는 타이밍도 되게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놓치고 그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설정일 수 있는데 전화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몰래 방에 들어가서 그 전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수영장에서 뭐 라커룸에서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그 전화를 받는 시점 그 씬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궁금했어요. 감독님 설정하신? 그냥 생각에 어떤 꼬리를 물다가 그 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꼭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혼자 있을 때 그 상황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어떤 그 전화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일상 속의 어느 순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런 출근길에 그런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날 하루가 다 하루가 뭔가 첫 퍼즐이 잘못 맞춰진 것처럼 다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정원이 그 아침에 그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출근길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연출적인 부분인데 정원이가 너무 정적으로 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정원이의 호흡이 좀 가파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원이의 감정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원이가 뛰어내려오는 장면으로 묘사를 해서 정원이 호흡을 좀 올려놓아서 그 지문을 들어서 오히려 얼굴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정원이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나오게 된 장면인 것 같아요. 간단하신 거예요 지금? 네. 몰랐어요. 제 마치 다른 장면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어떤 네. 이야기를 듣듯이 빠져들게 되는. 그 정다운 배우님이 연기하신 소희가 침대에서 언니한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관객분이 주셨어요. 1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고민 끝에 정말 어렵게 꺼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 주셨네요. 제가 생각할 동안 잠깐 얘기를 하면 생각하고 그 당시에 다은이가 일단 울지 말라고 했는데 다은이가 눈물을 계속 뚝뚝 흘리면서 자기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눈물이 흘러서 이제 여기서 너무 울면서 대사를 하면은 이제 전반 영화 전체의 어떤 그 균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눈물이 맺혀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무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다은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할 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그때 3년 전. 우선은 그 정원 역할의 우연 언니하고는 전에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되게 애정하는 배우이자 언니여서 좀 더 감정이 더 몰입이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주신 디렉션을 제가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흘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누워있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그치, 이건 물리의 영역이네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누워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흐르는 감독님이 거예요. 너무했네. 근데 그 정말 친한 언니의 정원이지만 우연 언니도 저한테 되게 애정이 있는 맞아. 언니다 보니까 내 현장에서도 되게 계속 이렇게 앵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몰입이 되게 더 잘 됐었나 봐요. 유난히 그리고 또 밤이고 누워있고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개가 점점 계속 적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막 말리고 너무 이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감정은 굉장히 올라와 있지만 그거를 다 터트리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서 소희가 그게 더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한 방울 떨어지긴 하거든요. 눈이 좀 젖어 있고 그 베개 이렇게 네. 그 미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이야기를 장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어떤 밀도가 좀 높아진다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편이라고 해서 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장편으로 가면 이 캐릭터 한 명을 우리가 팔로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레이어를 쌓는 씬들이나 숏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받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은주였던 정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수영장 묘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누군가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괴 소문이 있는 그 수영장 레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 정원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공포가 자꾸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 레인에서 한번 뭔가 삐끗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거기서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이겠죠, 결국엔. 그래서 수영 강사라는 직업도 사실은 바뀐 거죠. 미열에서는 작가였나요? 뭔가 좀 직업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수영장이라는 모티프와 그 물이 있는 그 장소와 정원의 마음을 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고 싶으셨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출발 지점은 정원이라는 인물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꽁꽁 숨길 수는 없잖아요. 관객분들께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나 정원의 감정이 어떨지 좀 몰입을 하시면서 영화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영화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직업을 수영 강사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에서 변했던 이유는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어떤 작품을 만드는 직업이었고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본인이 혼자 있고 싶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 정원을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은 정원이의 감정이 정원이가 뭐 표정을 더 굉장히 다양하게 짓지 않더라도 관객분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어떤 내면치는 그 내면을 요동치는 어떤 그 감정들, 흔들리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수영 강사로 직업을 정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영화적 공간이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영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어떤 그 괴소문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정원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두려움, 공포, 그날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또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게 정원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그날 왜 그랬지? 내가 그날 왜 거기에서 뭐 어떤 대응을 하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왜 엄마와 소희를 원망하고 있지? 이런 감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스스로 좀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버텨내고 싶은 그러니까 정원이가 나약한 인물이 아니라 좀 강인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 그럼 나는 버텨볼래 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레인에서 뭔가 막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사실은 그 수영장은 텅 물이 빠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들지 않았을까. 상황을 이겨보려는 캐릭터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우리가 보통 그 성범죄 피해자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피해자다움의 묘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에서 만약에 그런 장면이 등장했다면 하고 생각했을 만한 부분 예를 들면 뭐 남성이 지나가면 막 지나치게 막 움츠러드는 주인공이라든지 예를 들면 근데 정원은 당연하지만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준비들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되게 똑똑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다부진 사람이죠. 근데 마치 피해자에게는 그런 미래가 주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무언가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과거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게 굉장히 어떤 피해자다움을 만드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묘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전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왜 저 인물은 저렇게 행동하지? 뭐 아까 그 채팅방에 잠깐 질문이 들어왔지만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가족들은 이사를 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고 도망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매가 비밀의 정원을 찾아가서 그 나무를 힘껏 밀어보는 것들이 바로 그 어떤 저항의 힘 같은 것을 묘사하려는 생각이었다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 장면도 보면 정원의 이야기인 동시에 정원을 둘러싼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정원은 엔딩에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 주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그 나무를 민 이후에 동생과 남편은 어떻게 각각 살아갔을까요? 배우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지금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서로 막 미루면서 네. 글쎄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너무나 큰 아픔이든 그 아픔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들 엄청나게 깊은 상처, 아픔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살아가는 게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영화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항의 힘 그리고 또 버티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살았다라는 게 뭐 별일 없이 이게 아니라 또 힘든 일이 와도 또 가족이 함께 견뎌내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예전보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희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학을 갔을까요? 대학은 붙었을 것 같고 잘 맞다고 했잖아요. 크게 막 바뀌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봤던 게 정원하고 소희가 이제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 같이 쌍방으로 웃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무 밀 때 그렇다고 뭐 정원이 크게 한방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제는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막 엄청 막 막내가 많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지만 조금은 전보다 조금 나은 사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계가 좀 회복되는 과제가 이 두 자매에게는 남아 있는 거겠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아마 잘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소희는 대학 가서 자기 또 삶 사느라고 바쁘고 그것이 오히려 이 자매한테는 더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겨내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이 자매가 그럴 것 같아요. 소희 혼났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마지막 종영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수영장 얘기할 때 그 레일에서 이렇게 팔찌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 그 정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팔찌가 정원이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 장면은 일단 팔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오르골만 이제 어떤 오래된 물건 그 추억이 있는 물건을 찾았다. 이제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오르골만 있었어요. 이제 우연 씨가 소희가 준 어떤 애착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간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정원이가 그 고향집을 떠날 때 마침 이제 준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어떤 물건을 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팔찌로 정했고 그 팔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씬에 걸쳐서 제가 이제 삽입을 해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희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줄 때 언니 많이 아파라고 얘기할 때 어린 소희가 또 등장을 할 때 그때 팔에 그 팔찌를 차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어린 소희가 정원한테 준 것이죠. 아니 중간에 제가 왜 잠깐 웃었냐면 답변 너무 진지한데 관객 전석구 씨가 지금 너무 감탄하면서 GB가 너무 재밌네요. 그러셔가지고 그 이전 GB에서 전석구 배우님이 박선주 감독님의 디렉팅 방식을 장난스럽게 토로하신 적이 있나 봐요. 뭔가 좀 빡셌다 이런 식의 표현 쓰시던 것 같은데 정다운 배우님은 그 부분이 어떠셨는지 똑같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디렉팅이 실제로 그랬는지. 누워 있는데 눈물을 흘리시네요. 저는 다은이는 사랑으로 제가 전석구를 무엇으로 대하시는 거죠? 채찍 좋아해보려고 이름도 상으로 했는데. 다른 이제 GV에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 같은 감독님 그렇게 호칭을 해주셨어요. 진짜 실제로 되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찍었는데요, 저는.
혹시 그 집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그때 뭐 어떻게 대답을 하셨길래요, 전석구 배우님이? 그 네. 상황이 어땠냐면 박주희 배우라고 제가 그 대학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제 단편 영화를 굉장히 같이 많이 했던 주희 배우가 같이 게스트로 와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그 저희 디렉팅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디렉팅이 어떤 막 너무 빡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아마 그 박주희 배우는 왜냐면 그때는 박선주 감독님도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동기인가 그래갖고 아마 거기서 더 복작복작했었는데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미열 때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 감독님은 저희 영화의 가장 첫 번째 관객이자 아마 마지막 관객이 될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끝까지 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또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선주 감독하고 현장에서 몇 번 뭐 부딪힘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제 연기에 대해서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박선주 감독도 워낙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했는데 아마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박선주 감독이 나와라 오빠 생각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 생각? 내 생각에서 나오라고?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뭐 근데 큰 건 아니었고. 예. 제가 뭘 자꾸 못하게 했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꽤 디테일하게 체크했다 정도로 네, 수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이디 현우라고 쓰시는 분께서 이런 답변을 얘기를 주셨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릴 때 비슷한 소재 영화들은 피해 장면을 너무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좀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비밀의 정원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염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 장면을 물론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이 범죄가 끔찍한지 폭력적인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비밀의 정원은 그 폭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장면보다는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 날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갖게 된 상처가 어떻게 보면 더 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관한 영화였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사실 우리가 어렴풋이는 그냥 뭐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그것에는 오히려 관심이 많은데 그 이후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석구 배우의 얘기에도 잠깐 등장을 했지만 영화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평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처를 본인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성범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각자가 느끼는 바대로 다른 어떤 상황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는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의 과정들은 아주 충실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삶이 어떻게 재건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선들이 점점 더 확장돼서 보이는 것 같고 그건 역시 굉장히 반가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은 그 이유가 사실 더 길잖아요. 사건에 맞닥뜨리는 순간보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이후의 사유들을 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비밀의 정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GB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 끝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구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즘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잊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여러저러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영화도 잊지 말고 또 아마 제가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더 무엇인가가 성과가 있다면 아마 이 영화는 또 다른 루트로 아마 관객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제발 건강히 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요 며칠 GV를 하면서 요즘 시국에 계속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을 모르니까 이제 관객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표정도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메신저로 인해서 이제 약간 모바일 토크처럼 그게 좀 아쉬워서 빨리 좀 이 시국이 괜찮아져서 또 이 영화가 또 다른 기회로 또 보여드리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좀 꿈도 꿔본 자리고 오늘 종영 GV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했을 때 저희 셋이 첫 GV를 했었어요. 그때 노현 씨가 일이 있어서 두 번째 GV만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또 종영 GV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저희가 이번 개봉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이 뭐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 소감은. 그리고 지금 4월 8일에 개봉을 하고 거의 주말마다 계속 GV를 다니면서 다른 지방에도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관객분들이랑 대화 나눴던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좀 뭐랄까 그냥 너무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 시간으로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종영 GV라고 하니까 근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말만 종영 GV인 거지 앞으로 또 뭐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그 상영 기회들이 생기면 GV는 또 꾸준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또 배우분들 혹시 뭐 시간 되시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 다른 궁금증 생기시면은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마지막이라는 타이틀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극장에서 모두 내려가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주변에 비밀의 정원 좋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비가 월요일까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굿즈 받아주시면 됩니다.